막상 글을 쓰기 위해서 컴퓨터 앞에 앉고 나니까 제가 겪었던 일들이 믿기지가 않고 소름 끼쳐서 손이 덜덜 떨려요. 어디 뉴스에서나 나올 법한 이런 무섭고 끔찍한 사건을 휘말려서 하마터면 목숨도 잃을 수 있었던 절체절명의 순간에 귀인을 만나 겨우 살아 돌아오게 됐으니까요. 생사까지 다투는 끔찍한 일이 대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평범한 줄 알았던 시댁, 교양 넘치는 시어머니가 바로 얼마 전까지 제 목숨줄을 틀어쥐고 있었던 저승사자였습니다. 전 어렸을 때 부모님을 사고로 여의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았어요. 매일같이 친척들 틈바구니에 껴서 눈칫밥을 먹고 자랐던 제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던 곳은 바로 종교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누가 다니라고 등을 떠민 것도 아닌데 힘든 일이 있으면 교회로 달려가 두 손을 모으고 하느님에게 기도를 하곤 했죠. 하느님, 제발 나에게도 평범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고요. 성가대 활동도 하고 청년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선교 봉사를 나가기도 하면서 어려웠던 학창 시절을 같은 교회를 다니는 신도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주신 장학금이 아니었다면 대학 입학은 꿈도 꾸지 못했을 테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는 저한테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다리 같은 존재였죠. 이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천사 같은 사람들이라고 나도 언젠가 이분들처럼 베풀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겠다 생각하며 성장했습니다. 어머, 우리 지원이도 이제 숙녀 티가 다 나네. 대학교 잘 다니고 있고 진로는 정했어? 난 정말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지원이 같은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소원이 없을 것 같다. 신앙심 깊어, 심성도 고와, 얼굴도 예뻐. 대학 들어가서 남자친구랑 만나고 그래? 만나는 사람 없으면 내가 주변에 괜찮은 사람 하나 소개시켜줄까? 아니에요. 권사님들이랑 교회분들께서 잘 챙겨주신 덕분에 제가 그래도 걱정 없이 대학도 다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자란 게 이렇게 많은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권사님 정말 엄마처럼 생각하는 거 알고 계시죠? 좋은 사람 생기면 다른 사람한텐 몰라도 권사님한텐 꼭 먼저 말씀드릴게요. 마음만으로도 감사드려요. 사연을 적다 보니까 제 입으로 자화자찬을 하는 것만 같아 민망스럽긴 한데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앞둘 나이가 되고 나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괜찮은데 왜 만나는 사람이 없냐,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주겠다. 부모님이 안 계시는 제 사정을 빤히 알면서도 며느리감으로 저만한 사람이 없다며 챙겨주시는 분들이 여러 계시기도 했어요.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고 정중히 거절하는데 아직까지 누군가를 만나야겠다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도 있었지만 사실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었죠. 이미 그 당시에 마음에 품고 있었던 사람이 따로 있었거든요. 바로 교회에서 청년부 활동을 같이 하고 있었던 남편이었습니다. 지연씨, 오늘 끝나고 같이 봉사활동 가기로 했던 거 있지 않았죠? 아휴, 옷을 이렇게 입고 온 거예요? 오늘 계속 밖에서 있는데 이렇게 입으면 추울 텐데. 이거 받아요. 안 돌려줘도 되니까 나가서 이거 꼭 하고 있어요. 선물 받은 목도리긴 한데 잘 안 하는 거라서요. 어머, 선물 받은 건데 저한테 이렇게 주셔도 괜찮은 거예요? 감사해요. 안 그래도 추웠는데 잘 쓸게요. 저도 봉사활동하는 날만 손꼽아서 기다렸어요. 정말로요. 소심한 성격에 마음은 직접적으로 고백하지 못했지만 은근히 교회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한 쌍이 없다고, 선남선녀가 따로 없다고 입을 모아 칭찬하시기도 했습니다. 남편을 처음 봤었던 건 3년 전 교회에서였어요. 저보다 5살이 더 많은 남편은 이사를 온 이후로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대학생 남자애들 자기 어머니랑 서먹하게 지내고 무뚝뚝한 성격인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들 어쩜 저 집은 아들이 아니라 꼭 애인 같아서 부럽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자기 어머니한테도 잘하고 다정다감한 성격에 처음엔 관심을 갖게 됐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생긴 건 완전히 곱상하게 연예인처럼 생겨가지고 경영 수업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고. 딱 봐도 얼굴에 귀띠가 좌일잘 흐르는 게 완전히 사모 스타일이 다르다 했는데 진짜로 저기 땡땡 주식회사 회장 와이프라잖아. 우리 남편이 전에 그 회장이랑 같이 골프 한번 쳐가지고 친분이 좀 있다는데 얘기 듣자니까 뭐 지병인가 뭔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회장 일찍 가고 나면 저 아들이 그거 다 물려받지 않겠어?
완전히 금수저도 저런 금수저가 없는 거지. 예, 지연아, 너도 남편감 고르려면 저런 남자 콱 물어야 된다. 성격만 좋은 게 아니라 집안까지 빵빵하단 소문에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고 교회에 나온 지도 얼마 되지 않은 두 모잔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 역시 남편을 그런 배경을 보고 좋아하게 된 거 아니냐고요? 물론 늘상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았던 제게 그렇게 여유로운 배경이 부럽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딱 그 정도요. 아, 나도 저렇게 돈 한번 많아봤으면 좋겠다 하고 부러울 정도요. 오히려 돈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지도 않고 그럴 줄 알았는데 같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콧대 높은 왕자님 같은 거란 생각을 완전히 제 편견이더라고요. 사람들한테 늘 친절하고 다정하고 교회에서 무슨 봉사활동만 한다고 하면 자기가 먼저 가겠다고 나서고요. 은근히 저처럼 속으로 짝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한동안 교회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 참석률이 확 올라갔었던 적도 있었다니까요. 지원 씨 맞죠? 왜 사람들이랑 얘기 안 하고 여기서 혼자 이러고 있어요? 저도 여기 잠깐 앉아도 되죠? 하루 종일 사람들이랑 붙어 있었더니 좀 피곤해서 나 여기서 잠깐 눈 좀 붙이고 싶은데 혹시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 찾으면 없다고 좀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도요. 그날도 고아원에 봉사활동을 나가 아이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는 걸 보고 구석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남편이 어느 순간 쓱 와가지고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 전 그냥 제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가슴이 뛰고 설레던지요. 간이 휴게실을 하기 위해서 차려둔 작은 텐트 안에 들어가서 눈을 붙이고 있는데 그 짧은 순간에도 도연 씨 봤냐고 묻는 사람들이 어찌나 많던지요. 한 번도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좀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되지도 않는 핑계를 대가며 남편의 비밀을 지켜줬습니다. 지원 씨 거짓말 되게 잘한다. 이제 우리 둘이서 비밀 하나 생겼네. 앞으로 쉬고 싶을 때마다 지원 씨한테 와서 부탁해야겠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나보다 더 거짓말 잘하는 것 같아. 거짓말이랑은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 것 같은 사람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눈을 마주치고 웃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남편 말대로 우리 둘만이 공유하는 작은 비밀이 생긴 것 같은 기분에 그날부터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지낸 지가 벌써 몇 년인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유독 저한테 더 친절하고 잘해주는 것 같아 혹시 이 사람도 나에게 마음이 있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죠. 솔직히 마음 한구석으론 감히 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부잣집 도련님인 남편과 부모님도 없는 고아인 제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 마음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걸까요? 저에게 먼저 마음 표현을 해왔던 건 남편이었습니다. 사실 남편을 볼 때마다 늘 마음 한구석에 걸리는 게 있긴 했었거든요. 돈이고 가족이고 다 가져서 걱정이란 건 하나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어쩐지 둘이서 마음 터놓고 얘기할 때 보면 어딘가 한구석에 그늘이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요? 저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는데 늘 초조해 보이고 불안해 보이고 내가 저 사람의 그런 부분들을 채워주고 싶다는 생각을 늘상 했던 것 같아요. 나 지원 씨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도 지원 씨랑 있으면 뭐라고 해야 할까?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고 해야 되나? 항상 왜 난 마음에 둘 곳 하나 없나 늘 불안하고 힘들기만 했었는데 지원 씨랑 같이 있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부족한 나라도 잘 보듬어 줄 수 있을까? 세상에서 제일 단단하고 멋져 보이는 남자가 내 앞에서만 자기의 틈을 내비춘다는 것, 그것만큼 매력적인 게 있을까요? 오히려 그런 부분 때문에 전 짧은 시간 동안 남편에게 더 깊이 빠졌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의 세계를 불안하게 하는 건 대체 뭘까 싶었죠. 그런데 남편과 좀 더 가까워지고 깊은 사이가 되고 나니까 이전엔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은 저에게 불안하게 하는 게 있었어요. 착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남편은 분명 어머니를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만나고 있는 거 당분간 교회 사람들한텐 비밀로 해줄 수 있을까?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집안이 나한테 거는 기대가 워낙 크다 보니까 집안에서 정해준 정혼자도 있는 상황이고 우리 둘이 만나는 거 알게 되면
당신이 이리저리 불려다니면서 귀찮은 일 생길 것 같아서 내가 그게 싫어서 그래. 나중에 때 되면 가족들한테 당신 정식으로 소개하고 그때부터 제대로 결혼 준비 시작하자. 그러니까 조금 답답하더라도 그때까지만 교회 사람들한테 비밀로 좀 해줘. 당신도 알잖아. 여기 워낙 말이 많아서 소문 금방 퍼지는 거. 왜냐고요? 사귀자마자 남편이 저한테 가장 처음 했던 부탁이 이거예요. 자기 어머니에게 우리 사이를 비밀로 해줄 수 있냐는 말이요. 솔직히 그땐 그런 부탁을 받아도 별로 이상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드라마에서나 봤지만 있는 집 자식들 집안에서 결혼할 상대 미리 점 찍어주는 게 당연한 일이겠다 싶기도 하고 오히려 남편한테 그런 정혼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 사람은 집안의 기대를 그렇게 다 무릅쓰고 나를 만나려 하는구나 싶어 더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괜히 낭만적인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것 같고 그랬죠. 박지원 씨 맞죠? 나 누군지 알 텐데 경주에 애미 되는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 경주가 어떤 아가씨한테 푹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가 싶었더니 아가씨구나. 하지만 저희 비밀 연애인 부잣집 사모님의 정보망을 감히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일 때문에 예배에 오지 못했던 날 예배가 끝나자마자 누군가 제 손목을 탁 붙잡더라고요. 얼굴을 보자마자 아 들켰구나 하고 딱 알아차렸다니까요. 딱 봐도 교양 있어 보이고 살면서 한 번도 누군가에게 고개 숙여본 적 없을 것 같은 당당함을 보고 아 저분이 경주씨 어머님이구나 하고 단박에 알아차렸어요. 둘 다 거의 연예인들이 비밀 연애를 하는 수준으로 철저히 숨겨가면서 데이트를 했었던 것 같은데 어머님께선 이미 저희 둘 사이를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싶어서 남편에게 문자를 한 통 보내놨죠. 당신 어머니 만났다고 얘기 잘하고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자리를 옮겨서 얘기를 나누자는 말씀에 어머님 차에 함께 타서 교회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요즘에 우리 경주가 누굴 만나는 것 같긴 하던데 내가 자기 만나는 아가씨한테 뭐 해코지라도 하는 것도 아닌데 어찌나 꽁꽁 숨기던지. 아가씨 생각은 아니었을 테고 우리 경주 생각이었겠죠?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 사람들이랑 친분이 좀 많은가 봐. 아가씨 얘기 물었더니 다들 칭찬이 자자하시더라고. 누구 하나 모났다 하는 사람도 없고 부모님도 일찌감치 돌아가시고 어려운데 밝게 잘 자랐다면서. 그래서 우리 경주가 마음을 줬나 보네.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식은땀이 배어 나온다니까요. 마주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시작하시는데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라. 너한테 우리 아들은 너무 과분하다. 이런 얘기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는데 왜 제 귀엔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만 같은지요. 제 칭찬을 늘어놓으시는데도 괜히 긴장이 되는 것 같아 테이블 아래 내려놓은 주먹을 꼭 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주랑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어요? 갈 때까지 간 거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경주가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저 내내 하면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대뜸 그래서 진도는 어디까지 나간 거냐 묻는 어머니의 질문에 순간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깜짝 놀라 되물었죠. 반응 보니까 진도는커녕 아직 손도 안 잡아본 거 아니야? 나는 둘이서 엄청나게 불꽃 튀는 사이인 줄 알았더니만 또 그건 아닌가 보네. 아가씨, 경주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 얼굴 반반하고 배경까지 좋다고 하니까 욕심 날 수 있는 건 아는데. 어머님, 저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 거 아는데요. 저 정말 경주씨 그런 배경 보고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돈 욕심이야 나죠. 저야 평생을 가난하게 커온 사람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경주씨가 빈털털이 되고 길바닥에 내려앉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불편할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저 경주씨 사람 자체로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건방지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도 노력 많이 해볼게요. 언젠가 한 번은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예상하기도 했었고 막상 그런 상황이 오니까 긴장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말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가족의 입장에선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정말로 사랑해서 만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배경만 보고 돈만 뜯어먹고 싶어서 만나고 있는 건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한테 그런 확신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더 당당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말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그때 카페 문이 정말 부서질 것처럼 쾅 소리를 내면서 열리고 숨을 헐떡이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문자를 보고 온 건가 싶더라고요. 어느 카페에 가서 얘기를 할 건지 얘기도 안 했는데 설마 주변을 다 뒤지고 온 건가 싶었죠. 맞은편을 보니 놀란 건 어머님도 마찬가지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당신한테 무슨 얘기했어? 이상한 소리 같은 거 안 하셨어? 아니야, 무슨 오해했는지 모르겠는데 나 어머님이랑 정말 대화 잘하고 있었어. 땀봐. 차라리 어디냐고 나한테 연락을 해서 물어보지. 밖에 내 차 있으니까 당신 먼저 나가서 차에 타 있어. 나 여기서 어머님이랑 잠깐 얘기 좀 하고 갈 테니까. 오래 안 걸릴 거야. 어머니랑 꼭 둘이 해야 되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 남편을 만난 이후에 저한테든 다른 사람한테든 한 번도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카페로 들이닥친 남편의 모습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정말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은 폭죽 같다고 해야 할까요? 어머님에 대한 강한 적대심이 옆에 있는 저한테까지 느껴질 정도였죠. 전 이러다 괜히 저 때문에 모자지간의 싸움이라도 날까 싶어서 얼른 중재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어머님 정말 별말씀 안 하셨다. 지금 당신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기분 좀 가라앉히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나중에 다시 얘기해라 하면서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저희 모습을 보더니 어이가 없다는 듯이 픽 웃으셨고 그건 뭔가를 꾹 눌러 참고 있던 남편의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남편도 매몰차게 제 팔을 뿌리치고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님이랑 할 얘기가 있다고 하지 않았냐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남편의 차가운 눈빛에 저도 모르게 놀라 팔을 스르르 놓고 말았습니다. 카페 문을 닫고 나와 남편의 차에 올라타기 전 카페 안을 들여다보니 남편이 시어머니의 어깨를 꽉 붙들고 흔들며 큰 소리로 화를 내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러다 진짜 무슨 일이라도 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들어가서 말려야 하나 속으로 엄청난 고민이 되긴 했지만 아까 정색을 하고 화를 내던 남편의 얼굴이 생각나서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차에 탔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가족의 사정 같은 것이 있나 보구나 하고요. 차에서 남편을 기다리는 30분이 정말 3시간가도 같게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고 나니 시어머니께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문지르면서 차에 올라타 먼저 가버리시고 뒤이어 기가 쏙 빨린 것 같은 남편이 털레털레 카페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차 문을 연 남편은 대뜸 저를 꽉 끌어안더니 어깨에 고개를 묻고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나 때문에 그러는 거지? 왜 어머님이 뭘 하셔? 내가 영 마음이 안 차신데?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잖아. 나 그렇게 상처 안 받았어. 상처는 당신이 더 받은 것 같네. 그런 거 아니야.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과분한 사람인데.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적 있잖아. 어머니께서 나한테 거시는 기대가 좀 크신 것 같아. 그래서 더 과하게 집착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님이랑 얘기 잘했고 나랑 약속하셨으니까 앞으로 다신 이런 식으로 당신 불러내서 괴롭히는 일 없을 거야. 그리고 우리 결혼 조금만 더 서두르면 어떨까? 솔직히 프로포즈는 훨씬 더 멋있고 근사하게 하고 싶었는데 오늘 당신이 내 편 들어주는 거 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 당신 놓치면 내가 후회하겠구나 하고. 당신 생각은 어때? 어머님과 얘기를 하며 자기 편을 들어주는 모습에 마음이 크게 동요라도 하기라도 한 건지 남편은 대뜸 저희의 결혼을 조금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방금까지만 하더라도 분명 어머님께서 절 탐탁지 않아 하시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결혼을 밀어붙이는 게 맞나 싶기도 했지만 남편의 태도가 워낙 완강했거든요. 자기가 얘기를 잘했고 집안에서 당신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얘기를 하더군요. 제가 그 달콤한 유혹을 거절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건 어떻게 보면 여자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당연스러운 꿈 아닐까요? 지난번 일이 있으니 어머님께서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시면 어떡하나 걱정스럽기도 했는데
정말 남편이 말한 대로 얘기가 잘 마무리가 됐던 건지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을 땐 조금 못마땅해 보이시는 표정 외엔 별다른 티를 내지 않으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꼭 드라마 속 여주인공이 된 것 같다고요. 그도 그럴 게 내가 평생 살면서 한번 와볼 일이 있을까 싶은 대궐 같은 집이 시댁이라고 선물 상자 들고 초인종 누르고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이 저 같은 생각 안 들겠어요. 괜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침이 마르는 기분인 거 있죠? 무슨 집이 이렇게 교회만 하나 싶고요. 저 이거 선물로 사온 건데 이따가 차 드실 때 혹시 같이 내주실 수 있나요? 아, 이리 줘. 내가 할게. 우리 집 도우미 아주머니께선 한국어를 전혀 못하고 못 알아들으시거든. 어머니가 젊었을 때 외국 생활 오래 하셔가지고 영어 쓰는 게 편하시다고 영어만 할 줄 아는 도우미 아주머니 드린 거라서. 그럼 집에선 영어로만 대화를 한다는 건가? 무슨 재벌집에서 며느리 왕따 시키려고 자기들끼리 영어로만 대화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그 사세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사는 세상이라고. 이렇게 큰 집에 도우미 아주머니를 쓴다는 것도 전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라 괜히 주눅이 드는데 영어로만 대화를 한다느니 한국어는 못 알아듣는다느니 그런 얘기에 괜히 사람이 움츠러들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도우미 아주머니께서 웃으면서 어눌한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는데 저도 지금 이 집에서 굉장히 이방인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런지 그 어눌한 인사말에 괜히 마음이 안정되고 그러더라니까요. 어이구 이놈의 자식. 그래 사내란 말이야. 모름지기 옆에서 든든하게 내조해줄 수 있는 마누라가 있어야 하는 법이야. 여자한테 관심도 없어가지고 사내구실도 못하는 놈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예쁘고 착한 며느리가 들어올 줄 누가 알았겠어? 안 그래 여보? 사업을 하신다는 시아버지는 꽤나 호탕한 성격이셨고 집안에서도 어깨를 감싸고 다정스럽게 얘기를 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금술이 좋아 보이던지요. 이런 집에서 자란 남편이라면 나도 참 내가 꿈꾸던 가정을 꾸릴 수 있겠구나 싶어 괜히 마음이 두근거리는 것만 같았죠.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이 치러졌습니다. 이름만 들어본 정재계 인사들의 이름이 적힌 화환이 줄을 섰고요.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남편과 전 그렇게 부부의 연을 맺게 됐어요. 제 손을 꽉 쥐고 행복하게 웃는 남편의 모습에 기분 좋은 떨림이 전해졌었죠. 하지만 저희 결혼 생활의 장르가 로맨스여서 스릴러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이냐고요? 저희 부부는 결혼을 하고 시댁과 30분 거리에 있는 집을 얻어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됐어요.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집안일이며 뭐며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으니 집에서 살림을 신경 써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시부모님의 말씀에 전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고 전업주부 생활을 시작하게 됐었고요. 평소에도 직장으로 자아 실현을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지 뭐 그렇게 아쉽고 그러진 않았어요. 직장을 다니지 않더라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남편이 생활비를 가져다 주는 것도 있었고요. 혹시라도 나 없는 사이에 우리 어머니 오시면 문 열어드리지 말고 나한테 연락해. 알겠지? 원래 결혼 생활할 때 초반이 중요한 거야. 집 가깝다고 자꾸 왔다 갔다 하시기 시작하면 나중에 정말 당신이 피곤할 정도로 그러실 수 있으니까. 내 말 이해하지?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인 가까운 듯 하면서도 어딘가 불편한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께선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가져다 주신다며 남편이 없는 시간에 몇 번 집에 오셔서 저희 신혼살림을 살피고 가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안방을 꼼꼼하게 살피시고 요즘 너희 사이가 어떠냐 같은 평범한 질문을 던지시는 것 외에 별다른 말씀을 하시지도 않으셨고요. 그런데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저녁 식탁에 올라와 있는 감자조림을 보더니 젓가락질을 하다 멈칫하더라고요. 혹시 나 없는 사이에 엄마 다녀갔냐고요. 대수롭지 않게 그렇다고 하니까 결혼 전 남편 모르게 어머님과 단둘이 만났을 때처럼 불같이 화를 내며 시댁으로 쫓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딱 봐도 어머님과 한바탕 하고 온 것 같은 남편은 저에게 혼자 있을 때 어머님이 찾아와도 대꾸도 해주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전 대체 어머님한테 왜 그렇게 박하게 구는 거냐며 전 어렸을 때 부모 없이 자라서 그런지 시부모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에 대해 그렇게 마냥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도 남편은 고집불통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가깝게 지내고 있는 친구한테 전하니까 너희 남편은 중간에서 자기 역할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가 왜 나서서 배부른 소리 하는 거냐며 타박을 하더라고요. 너나 약 올리냐 아주? 누구는 시어머니가 아주 문지방이 달아라 집에 와가지고 스트레스 받아 죽겠구만. 남편이 그렇게 나서서 막아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런 건가? 난 그냥 시댁 식구들이랑 가까이 지내면 좋겠다 싶었으니까. 너 그거 시집간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 거지. 딱 1년만 지나봐라. 핸드폰에 시어머니 이름만 떠도 깜짝깜짝 놀랄걸. 하여튼 가진 것들이 더하다니까 더해. 가진 것들. 남편과의 결혼으로 어느새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없는 것에서 가진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들 눈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완벽한 와이프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결혼 생활에서 끊임없이 초조함을 느꼈던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어쩌면 직감적으로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 흐르고 있는 미묘한 신경전이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란 걸 알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식을 다녀온 남편은 술에 취해 일찌감치 잠들었고 저도 이제 막 잠자리에 누워 잠에 들려고 하는 찰나였어요. 갑자기 누군가 시끄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게 됐어요. 문 밖에서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처음엔 술에 취한 사람이 집을 잘못 찾아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인터폰으로 확인한 한밤중의 불청객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셨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지독한 술 냄새가 확 밀려들어와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게 되더라고요. 당황해서 이 시간에 어쩐 일로 오신 거냐고 물으니까 시어머니께선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노려보시다가 저를 확 밀치고 무작정 저희 집안으로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성큼성큼 들어오셨고요. 망설이지도 않으시고 안방문을 열어젖힌 시어머니께선 깊은 잠에 빠진 저희 남편을 마구 흔들어 깨웠습니다. 대체 술을 얼마나 드신 건지 제가 아무리 말려도 말을 들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경주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응? 일어나봐. 일어나 보라고. 남편도 잠에서 깨우고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시어머니를 확 밀쳐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순순히 밀려나지 않으셨어요.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알겠어. 알겠으니까 정신 차리고 나가서. 얘가 들을까봐 그래 지금? 고작 얘 때문에 그러는 거냐고 지금. 내가 너 때문에 무슨 짓까지 했는데. 됐어. 나 이제 관둘래. 그냥 전부 다 얘기하고 끝내자. 응? 대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 건지 시어머니가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남편은 정말 들키면 안 될 치부라도 들킨 것처럼 울부짖는 시어머니의 입을 마구잡이로 틀어막고 잠옷바람으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을 만난 이후로 그렇게 차가운 눈빛은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절대로 밖에 나오지 말라고 저한테 호통을 치더니 시어머니를 질질 끌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정말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현관 앞에 멍하니 서 있던 저 두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문에다가 귀를 대고 들어보려고 했지만 큰 소리로 싸우는 소리만 한참 동안 들릴 뿐이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밖에 얼마나 추운지 입술이 하얗게 질린 남편이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을 붙잡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어머님이 대체 나한테 하시려는 말씀이 뭐였냐고, 당신 나한테 숨기려는 거 있냐고 물었죠.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그런 거 아니라고, 어머니께서 술에 많이 취한 것 같다고 얼버무렸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머님이랑 당신 진짜 이상해. 알아? 나 당신 와이프야. 당신 이럴 때마다 내가 속으로 얼마나 불안한지 알고 있어? 대체 나한테 뭘 숨기고 있는 거길래 매번 어머님이랑 이렇게 싸울 때마다 나만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처럼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냐고. 뭐라도 좋으니까 말을 좀 해봐, 응? 우리 사이에 무슨 비밀 만들 게 있다고 이러는 거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 제발 나 좀 그만 내버려 두라고, 제발 좀. 남편은 대답 대신 버럭 화를 내더니 제 뺨을 짝소리나게 올려붙였어요. 너무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순간 집안의 분위기가 싸하게 얼어붙었죠. 남편도 당황해서 한숨을 쉬었다가 사과를 했다가 꼭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의도적으로 저에게 뭔가 숨기고 있는 것만 같았는데 저한테
겉에 손찌검을 해가면서까지 막아야 하는 그 비밀이 대체 뭔지 알 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가슴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어요.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지금은 내가 다음에 얘기해. 남편은 멍하니 서 있는 절 놔두고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는 말만 되풀이하고 서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음 날 얘기를 하기 위해 아침을 차려뒀지만 대체 언제 출근을 한 건지 몰라도 이미 집을 떠난 후였죠.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면서 새벽이 다 돼서야 집에 들어왔고 의도적으로 저와의 대화를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활이 거의 일주일 가까이 반복되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얘기하자는 남편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당장이라도 무슨 일인지 듣고 싶은 조급한 마음이었지만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남편이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해줄 거라고, 그 결말이 이렇게 끔찍한 비극이 될 거라곤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 소원해던 것이 영 마음에 걸려 오늘은 정말 제대로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에 남편이 평소 좋아하던 음식들을 요리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조금 일찍 집에 들어와 주면 안 되겠냐 문자도 남겨뒀고요. 답장은 없었지만 뭐가 됐든 남편을 이해하기 위한 모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렇게 남편의 퇴근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러나 발신자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었죠. 수화기 너머의 경찰은 저에게 믿기지 않는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요. 들으면서도 믿기지가 않아서 몇 번이나 되물었는지 모르겠어요. 손이 벌벌 떨리고 턱 밑으로 수도꼭지를 튼 것처럼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대로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소식을 들으신 건지 시부모님께서도 끌어안고 오열을 하고 계시더군요. 어머니께서는 알고 계시죠? 이 사람 대체 저한테 뭘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님이 그때 저희 집에 오셔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사람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세상 떠날 사람 아니에요. 제발 뭐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약통만 발견됐습니다. 평소 복용하시던 약이 있으셨던 건가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뭘 알고 있었다는 거야? 응? 내가 다 얘기할게요. 사실 이 애 성인 돼서 내가 입양한 애야. 우리 부부가 계속해서 자식이 없었고 이 사람은 지병이 있어서 회사를 물려줄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가 해외에서 선교활동하다 만난 청년을 성인 입양하게 된 거고, 이 사람도 알겠지만 난 정말 얘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웠어. 아무리 그래도 너한테까지만큼은 속이는 게 아닌 것 같아서 결혼하기 전에 얘기하자고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 네가 그 사실을 알면 실망할 것 같다면서 계속 괴로워하더구나. 평소에 앓던 우울증이 더 심해졌던 건지. 여보, 어쩌면 좋아요. 이게 다 내 탓인 것 같아요. 우리 경주 어쩌면 좋아요. 어머님의 얘기에 전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그렇게 숨기고 싶어 했던 진실이 고작 자신이 입양됐다는 사실이었다니요. 그리고 그렇게 숨기고 싶어 했었던 게 제가 실망할 것 같다는 이유에서였다니요. 자책하시는 시어머니 앞에서 오히려 남편을 사지로 몰아세운 것이 제 탓인 것만 같아서 죽을 것처럼 괴로워 오열했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남편을 잃은 슬픔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장례식 역시 교회 사람들과 함께 조용하게 치러지게 됐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남편과 함께 있었던 신혼집에서 남편과의 추억을 곱씹으면서 매일같이 울다가 지쳐 잠드는 생활이 계속해서 반복됐죠.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오시게 됐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이후로 솔직히 시부모님을 먼저 찾아뵙는 것도 죄송스러워서 연락조차 드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무슨 일로 오신 건가 싶었죠. 지원아, 너도 속이 말이 아니지. 나 정말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온 이후로 너도 내 딸처럼 생각했어. 부모 없다는 얘기 듣고 꼭 우리 경주 데려왔을 때 생각이 나서 너 이 집에서 혼자 이렇게 괴로워하며 사는 모습 내가 우리 경주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지켜보고만 있겠니? 그러지 말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한 번 식구는 영원한 식구야. 응? 저 시어머니 품에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요. 아들을 잃어버리신 마당에 절 원망하실 법도 한데 저까지 따뜻하게 품어주실 생각을 하셨다는 것이 그저 너무 감사해서요. 고민할 것도 없이 어머님 아버님께서 받아주시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짐 정리나 이런 것들은 사람 보내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몸만 잘 추스르라고. 그렇게 얼마 후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포장이사 직원들이 와서 남아있던 남편의 짐과 제 짐이 깔끔하게 정리됐고 전 캐리어 하나를 끌고 시댁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어려운 결정이셨을 텐데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아버님. 너도 마음이 얼마나 힘들 거냐. 이 사람이 죽어도 너 데리고 와야겠다 고집을 부린 덕이니까 너희 시어머니한테 감사해야지. 얼른 올라가서 짐부터 풀려무나. 우리 다 큰일 겪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진 차차 얘기하면서 정리해보자꾸나. 마냥 미심쩍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큰일 닥치고 나니 저부터 생각해주는 시어머니에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마냥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짐 푸는 것을 도와주겠다면서 도우미 아주머니께서 제 캐리어를 들고 2층으로 함께 올라와 주시더라고요. 감사하단 인사를 드리려다가 처음 시댁에 인사 온 날 한국어를 할 줄도 들을 줄도 모른다고 해했던 남편의 얘기가 생각나서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남편의 흔적이 군데군데 남아있는 집에서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또다시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죠. 이제 더 흘릴 눈물도 안 남아있는 것 같은데 퉁퉁 부은 눈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대신 캐리어를 방까지 옮겨주신 도우미 아주머니의 손을 한번 꼭 붙잡고 가볍게 몽렬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께서 갑자기 문 밖으로 나가 계단 아래로 고개를 쓱 내밀어 사람들이 있는지 살피시더니 다급하게 제 손목을 잡고 방 안으로 들어와 조용히 문을 닫아 걸어 잠그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가씨,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똑바로 들어요. 대답하지 말고 고개만 끄덕여요. 알겠어요? 분명히 한국어를 할 줄 모른다던 도우미 아주머니께서 어눌하지만 분명히 또렷한 한국어로 저에게 속삭이시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니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면서 조용히 하란 눈치를 주시길래 너무 놀라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내가 필리핀에 살 때 내 남편이 한국인이었어요. 필리핀에 아가씨만한 딸이 있어요.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아가씨, 되도록 빨리 이 집에서 도망가요. 최대한 멀리요. 안 그러면 한 달 안에 죽어요. 내 말 무슨 소린지 알겠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린지, 지금 이 아줌마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혼란스러워서 금방이라도 정신을 놓을 것 같았는데 아줌마가 제 어깨를 붙들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뒤이어 이어지는 도우미 아줌마의 얘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이해가 되지 않았던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의 이상한 일들이 모조리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죠. 당신 남편, 이 집 아들, 사실 이 집 아들 아니야. 이 집 사모 애인이야. 이 집 사모가 남편 따라 외국 나가 있을 때 만났던 젊은 애인이라고. 불륜 사실 안 들키고 이 집 회장 죽으면 둘이서 살려고 입양까지 했는데 그 애인이 사모 뒤통수 때리고 아가씨 만나서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둘 사이 폭로하겠다고 계속 협박했던 거고, 그 애인이 그거 못 견디고 죽어버리니까 지금 사모 눈깔이 완전히 돌았어. 아가씨 때문에 애인 죽었다고 생각한다고. 저 사모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가씨가 몰라서 그래. 사람 하나 정도는 사고로 위장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리는 거 일도 아니야. 아가씨 부모도 없다며 이 집에서 남편 그리워하다가 스스로 목숨 끊은 걸로 해버리면 뒤탈 없지 않겠냐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아가씨까지 없애버리고 불륜 증거 영영 없애버리겠다 통화하는 거 내가 얼마 전에 다 들었어. 들으면서도 믿기지 않는 도우미 아주머니의 얘기에 전 비명이 나올 것만 같아 입을 틀어막고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그제서야 이해가 되지 않았던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의 관계들이 퍼즐 조각처럼 딱딱 들어맞는 것 같더군요. 남편이 죽고 나서 은근슬쩍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저인 것처럼 뒤집어 씌운 것부터 이 집에 합가를 시킨 건 역시 혹시라도 저희 신혼집에 남아있을 유서나 불륜의 증거를 자기 손으로 없애버리기 위한 계략이었다는 것 말입니다. 만약 도우미 아주머니가 정말 한국어를 들을 줄도 할 줄도 몰랐던 사람이었다면
그래서 제가 그런 시모의 계략을 아무것도 모르고 이 집에 그저 감사하며 들어왔었더라면 저 역시 남편처럼 끔찍한 결말을 맞을 것이었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알겠어? 나한테도 지켜야 할 가족이 있어. 절대로 티내지 말고 최대한 멀리 도망쳐버려. 입을 틀어막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리고 도우미 아주머니께선 문을 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방을 빠져나가셨고요. 한꺼번에 알게 된 추악한 진실이 절 덮쳐 어쩔 줄 모를 것 같았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짐을 싸서 이 집을 빠져나가야 하나, 여기서 나가면 어디로 도망쳐야 하지, 두려운 마음은 뒤이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버린 두 모자를 이대로 놔두고 나 혼자만 도망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아이고, 집에 들어오니까 마음이 많이 힘든가 보구나. 방에서 또 운 거니? 아무렇지도 않은 척 1층으로 내려가니 시몬 사람 좋은 척하며 절 걱정해주는 척을 하더군요. 그때 결심했어요. 이 집에서 살아서 도망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추악한 노인네의 가면을 벗기고 나가야겠다고 말입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절 쳐다보는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보이지 않게 고개를 살짝 끄덕이곤 아무렇지도 않게 그랬어요. 그러게요. 너무 갑작스러웠잖아요. 확실히 경주씨 생각이 나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말인데 경주씨가 쓰던 방에 좀 누워있어도 될까요? 그래, 그러려무나. 네 방 바로 옆방이니까 언제든지 힘들면 가서 마음 달래고, 응? 아니나 다를까 시몬은 제 얘기에 꽤나 당황한 눈치더군요. 옆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주겠다는 얘기에 저도 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만류했어요. 그리고 모두가 잠든 시간 전 조용히 남편이 쓰던 방으로 넘어가 핸드폰 불빛에 의지해 미친 듯이 진실을 밝혀낼 만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의자를 딛고 올라가 먼지가 쌓인 장롱 위를 더듬거리는데 손에 무언가 잡히더라고요. 손바닥만한 일기장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품 안에 일기장을 끌어안고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일기장을 확인했죠. 마지막까지 아니길 바랐지만 도우미 아주머니의 말은 모두 진실이었어요. 그 일기장엔 군데군데 뜯겨 있고 발에 있었지만 남편과 시어머니가 연인 시절에 있었던 일들이 상세히 적혀져 있었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애정 표현이 적혀있는 편지들도 끼워져 있었고 다정하게 얼굴을 맞대고 끌어안고 찍은 사진들도 끼워져 있었죠. 이 두 사람의 추악한 애정 누름에 저까지 목숨을 잃을 뻔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제가 남편 방에 들어가 보겠다고 얘기를 한 이상 날이 밝으면 또 시모가 어떤 술수를 쓸지 모른다 생각해 그대로 겉옷과 일기장만 챙겨 들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미친 듯이 달려 택시를 잡아 근처 경찰서로 가달라고 했어요. 귀신 같은 차림새로 나와 경찰서로 가달라고 하니 택시 기사님도 뭔가 큰일이 있구나 싶어 미친 듯이 달려주셨고 전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저희 시모를 살인 공모 혐의로 신고를 했습니다. 연락이 닿은 건지 날이 밝자마자 시부 시모는 경찰서로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시모의 표정이 아주 가관이더군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지 하는 얼굴이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 전에 남편 잃고 나서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닌 모양이에요. 저희가 지금 보호자로 있으니까 데려갈게요. 살인 공모라니 그게 무슨 흉측한 소리야. 세아가 얼른 일어나 우리 집으로 가자. 집으로 돌아가면 당신 아들처럼 쥐도 새도 모르게 저 없애버리실 계획이잖아요. 아, 아들이 아니라 애인이라고 해야겠네요. 애인이라니? 이게 보자 하니까 못하는 소리가. 너 정말 미친 거야? 미친 건 당신 와이프겠지. 해외에서 애인이랑 놀아는 것도 모자라서 평생 옆에 낄 생각으로 입양까지 했으니까. 자, 이거 보고도 모르겠어요? 제가 품에서 일기장을 척하고 꺼내더니 일기장을 한눈에 알아본 시몬 눈이 뒤집혀가지고는 저에게 달려들어 일기장을 뺏으려 했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시분 제 손에서 일기장을 뺏어들어 미친 듯이 종이를 넘겨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고요. 그 사이에 떨어진 사진과 편지들을 보고 손을 덜덜 떨며 시모의 뺨을 힘껏 후려 갈겼어요. 미친,
어떻게 날 이따위로 속일 생각을 해? 너만 아니었어도 경주랑 나랑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어. 네가 다 망쳐버린 거라고. 너만 아니었어도. 시몬은 순조롭게 자멸의 길을 밟더군요. 눈이 시뻘게 져선 내가 저거 죽여버릴 거라고 하면서 저에게 달려드는 걸 경찰들이 뜯어말려고 전 바닥에 떨어진 일기장을 주워 그대로 시모의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더러운 쓰레기들. 당신은 앞으로 기도도 하지 마. 어차피 100날, 1000날 기도해도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일은 절대 없을 거니까. 죽어버린 남편에게 당한 배신감은 평생 씻을 수 없을 테지만 그래도 시모에게 제 손으로 복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이던지요. 불륜 사실까지 다 들키게 된 시몬 결국 자기 입으로 죄를 시인하게 됐고 전 시아버지인 회장님의 도움을 받아 시모의 여죄를 끌어내고 고소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동안 자기의 더러운 짓을 감추기 위해 나쁜 일을 참 많이도 했더군요. 끝까지 발뺌하려는 시모를 처단하기 위해 도우미 아주머니가 증인으로 나서주겠다 약속을 해주신 덕분에 아마 이 더러운 여자 평생 깜빵에서 썩게 하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닌 절 위해서 기도하고 저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조금은 행복하게 살아보려고요. 가족을 만들어야겠다,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집착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진 것 같아 홀가분합니다. 저 정말 잘한 거죠. 앞으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잘 살라고 응원 한마디씩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너 절대 혼자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9년차 워킹맘입니다. 일찍 결혼해서 아직 20대인데 초등학생 엄마죠. 요즘 TV에 보면 고등학생 엄마 아빠 나오던데 제가 그랬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만난 지금의 남편과 연애를 했고 아이가 생겨 결혼을 했죠. 당시 전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고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뒤엔 학교도 그만두고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만 했었어요. 부모님이요? 글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얼굴도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한데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줄곧 할머니와 살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만난다고 해서 알아볼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네요. 할머니께서는 엄마도 아빠도 찾지 않는 절 보면서 한숨을 참 많이 쉬셨어요. 언젠가 잠결에 자식 새끼 버리고 간 연놈들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한 것으로 봐선 아마도 전 두 분에게 버림을 받았던 모양이죠. 하지만 전 할머니에게 두 사람 몫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고 그랬기 때문에 절 버린 두 사람이 한 번도 그립다거나 보고 싶다거나 하지 않았어요. 이런 저의 어린 시절의 영향인진 몰라도 전 결혼을 일찍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린 나이 아니냐고 한숨을 쉬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어떤 분들은 제가 발랑 까졌다고 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실제로도 그런 말들을 참 많이 들었고요. 그때마다 기분 나쁘고 짜증이 울컥 치솟긴 했지만 전 한 번도 저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답니다. 제가 부모 복은 없지만 시댁 복은 있거든요. 남편도 저도 어린 나이에 생긴 아이 때문에 결혼을 했지만 시부모님께선 정말 저를 아껴주고 딸처럼 여겨주셨거든요. 저도 알아요. 딸 같은 며느리 없고 아들 같은 사위 없다는 사실. 그래도 정말 전 시댁에서 딸처럼 지냈어요. 시어머니께선 결혼 5년 차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시는 동안 얼마나 절 예뻐해 주셨는지 몰라요.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본 며느리는 드물지 않나 싶은데요. 하루는 남편이랑 크게 싸운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크게 싸웠는지 주무시던 시부모님께서 깜짝 놀라서 나오실 정도였죠. 그렇게 싸우고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진짜 엉엉 소리를 내면서 울었는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제 등을 토닥이시며 자기랑 자자고 하시더니 우는 제 등을 토닥여 주시면서 괜찮다고 낮이 되면 남편을 호되게 혼내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이 정도 되면 정말 저 시부모 복이 있는 거 확실하죠? 이렇게 절 예뻐해 주셨던 시어머니께서 급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시고 저희 집안은 한동안 정막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도 다정하거나 말씀이 많으신 편이 아니시긴 했지만 시아버지께는 하루에 말씀하시는 횟수를 셀 수 있을 정도로 더 줄어드셨어요. 남편과 전 시아버지께서 혹여나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태산처럼 했답니다. 그때 해외 발령으로 독일에 계시던 형님과 아주버님께서
강아지를 키워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권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외출하기 꺼려하시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유기견 보호소로 가서 귀여운 진도 믹스 2마리를 입양했어요. 아직 한창 애기인 녀석들이었죠. 강아지가 오고 나서 시아버지께선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과 매일같이 산책을 나가시면서 밝아지신 모습에 저나 남편도 웃을 수 있게 됐죠. 그렇게 평화를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롭던 순간도 금방이더라고요. 결국 안정을 되찾는가 싶었는데 바로 사건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작년 시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셨거든요. 시아버지 재혼이 뭐가 문제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돌아가신 아내의 추억만 붙들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니냐고 하시면서 이런 얘기하는 제가 이상해 보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재혼하시고 1년, 그 시간은 저희 가족들에겐 통째로 도려내고 싶은 최악의 순간들이었답니다.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를 만난 건 강아지 운동장이었다고 해요. 한 달에 2번 정도 아이들을 데리고 가셨는데 그곳에서 작은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시어머니를 만났다고 하셨죠. 나이대도 비슷해서 서로 자주 어울렸고 알고 보니 집도 그리 멀지 않다 보니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산책을 나가기도 하면서 두 분의 사이는 급속도로 가까워지셨죠. 좋아하는 감정까지 생겼는진 잘 모르겠어요. 시아버지 말씀으론 두 분이서 서로 의지하면서 여생을 함께하자는 얘기를 나눴다고 하셨거든요. 남은 가족들이요. 당연히 속으론 불편한 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시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상관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시아버지의 결정을 축복했고요. 물론 시아버지를 직접적으로 모시고 사는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께서 쓰시던 방을 정리하면서 한동안 우울해하긴 했지만 그래도 남은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느냐며 시아버지의 결정을 환영했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죠. 시어머니를 직접 보기 전까진 말이죠. 시아버지께서 인사를 시켜주신다며 집으로 데려오셨는데 첫눈에 전 뭔가 말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뭐가 문제라기보단 그냥 첫인상이 좋지 못했어요. 저를 위아래로 보는 시선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유가 있는 건 아니다 보니 그저 전 제가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닌가 싶어 괜히 반성하고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하여튼 처음 인사를 오신 날 시어머니께선 혼자가 아니셨어요. 딸이라고 하면서 제 또래의 여자와 함께 오셨죠. 저보다 한 살이 많더라고요. 시어머니께 자식이 있다는 얘긴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기에 놀랄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누인 성격이 좋은 건지 아니면 생각이 없는 건지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희 시아버지께 아빠라고 부르면서 살갑게 하는 건 물론 남편에게도 오빠라고 부르면서 친근하게 다가왔죠. 물론 제게도 언니라고 부르면서 마치 오래전부터 저희 가족의 구성원이었던 것처럼 행동했답니다. 아빠, 여기 아빠 집이에요? 난 어느 방 써요? 아직 거기까지는 준비를 안 해서 날 정해지고 하면 천천히 준비해야지. 방에 들어간 가구는 전부 새 것으로 들어가는 거 맞죠? 나 취향이 좀 섬세해서 아무거나 들어가는 거 별론데. 당연히 네가 쓸 물건인데 네가 고르게 해주시겠지. 시누인 시아버지의 팔짱을 끼고는 조잘조잘 신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에 들어갈 때 침대며 화장대며 구체적으로 어디 브랜드가 좋더라 하면서 신나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남편은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기만 했죠. 시아버지의 표정을 보니 내심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긴 아들만 둘인 집에 같이 살고 있는 며느리인 제가 애교가 많은 성격이 아니라서 시누이가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우리 둘째 며느리가 워낙 야무지고 꼼꼼하니 걱정할 필요 없어. 이 집 구석구석 우리 둘째가 신경 쓰지 않은 곳이 없다. 우리 둘째만큼 딱 부러지게 하는 애가 어디 있나 싶어. 그렇군요. 어쩐지 집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더니 둘째 며느림 솜씨구나. 별 말씀을요. 아버님께서 어수선한 걸 싫어하셔서 아버님께서 원하시는 분위기로 늘 정돈했을 뿐이에요. 아버님께서 절 너무 띄워주시는 것 같네요. 시아버지께선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시더니 저처럼 뭐든 잘하는 애를 본 적이 없다고 어찌나 제 얼굴에 금치를 하시는지 살짝 얼굴이 화끈거리기 시작했죠. 뭔가 일부러 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기분이 좋으셔서 자랑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쪽인진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제 자랑에 시어머니와 시누이 얼굴이 그리 좋지는 못했다.
식사를 시작했어요. 전 사전에 시아버지께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못 먹는 음식은 없는지 여쭤봤는데 전혀 그런 거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시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음식 위주로 준비를 했죠.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론 채식을 위주로 하셨거든요. 그래도 전 손님이 오는데 싶어서 나름 골고루 섞어서 상을 차렸고요. 그런데 신우가 몇 숟갈 뜨지 않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언니, 저희 오는 게 영 반갑지 않으신가 봐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럴 리가 있나요? 식탁 보니까 알겠는데요, 뭐. 단백질이라곤 겨우 이 갈비찜이 전부고 생선도 갈치조림 딸랑. 그래도 저랑 엄마가 초대를 받아서 왔는데 상차림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상다리 부러질 정도 차리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언니한텐 시댁 식구가 생기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조촐해도 너무 조촐한 것 같아서요. 우리 엄마랑 날 무시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제가 왜 어머님이랑 아가씨를 무시한단 말씀이세요? 앞으로 가족이 될 분들인데 그럴 리 없잖아요. 식사는 아버님께서 평소 저희가 먹는 대로 준비를 하면 된다고 하셔서 상을 차렸을 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가씨. 제 말에 시누이가 한마디 더 거두려고 하자 시어머니께서 말리시더니 저에게 음식이 다 맛있다고 솜씨가 좋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살짝 굳은 시아버지의 표정을 흘낏 보신 시어머니께선 시누이가 고기 반찬을 좋아해서 한마디 한 것 같다며 제게 사과를 하셨죠. 전 겉으론 괜찮다고 말하며 제가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입맛을 몰랐으니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론 저랑 겨우 1살 차이인데 어리긴 뭐가 어린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나이까지 반찬 투정을 한다는 게 어디 정상인가 싶기도 했고요. 참 곱게도 자란 것 같아서 살짝 부러운 마음이 있기도 했고요. 어처구니가 없죠. 제가 한 번도 반찬 투정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식사 시간은 그렇게 어수선한 분위기를 겨우 수습해 마쳤답니다. 그 뒤로 두 분의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전 몇 번이나 인내심을 발휘해서 참아야 하는 상황이 연이어 발생했어요. 정말이지 손에 손톱 자국이 생길 정도로 주먹을 꼭 쥐고 참아야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선 결혼식을 따로 하실 생각은 없으시며 그저 가족들끼리 조촐한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날짜에 맞춰 독일에 계시는 형님과 아주버님도 들어오기로 하셨고요. 그런데 가게를 예약하는 과정에서 트러블이 생겼어요. 전 룸이 준비되어 있는 레스토랑이나 한정식이 어떠시냐고 권해드렸는데 시누이가 다짜고짜 화를 내더라고요. 진짜 해도 너무하네. 그렇게 의리의리한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치졸하게 나올 수 있는지. 아가씨 갑자기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그리고 치졸하다니요. 우리 엄마가 나이 들어서 시집간다고 무시해요? 아니 성대한 결혼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가족들끼리 모여서 파티를 하자고 했으면서 뭐 레스토랑? 한정식? 어디서 그런 수준 떨어지는 곳들에서 고르라고 내밀고 있어요? 언니 진짜 우리가 그렇게 싫어요? 아가씨 제발 억지 좀 부리지 마세요. 가족들 다 모인다고 해도 10여 명 정도 될 텐데 그런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룸이 준비되어 있는 곳을 우선으로 했을 뿐이에요. 언니 진짜 언니 학교 다닐 때 공부 더럽게 못했죠? 지금 내 말의 포인트를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아가씨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요구하는 상황을 말하세요. 뭔가 바라시는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고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렇게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고 사람 무시하는 말로 비아냥거리실 상황이 아니지 않아요? 전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앞도 뒤도 없이 화를 내는 신우에게 말했죠. 이 자리에 남편이나 시아버지께서 계시지 않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스스로 생각하며 치밀어 오르는 화를 가라앉혔습니다. 만약 두 분이 계셨더라면 무슨 사단이 나도 단단히 났을 테니까요. 시아버지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사람을 비꼬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었거든요. 하여튼 제 말에 신우인 끝까지 상대방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걸 보니 얼마나 제가 무식한지 알겠다는 등의 인신공격을 퍼부었어요. 그 상황에도 시어머니께선 아무 말씀이 없으셨죠. 아니 있는 집 사람들이 더 하다고 하더니 호텔에서 해도 될 걸 그게 그렇게 아깝냐고요. 내가 지금 룸이니 메뉴니 하는 것들이 문제인 것처럼 보여요? 우리 뭐냐 무시를 해도 정도가 있지. 그런 싸구려 레스토랑이 아니라 적어도 5성급 호텔에서는 결혼식 파티를 해야 할 거 아니냐고요. 도대체 왜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우선 아가씨,
아가씨처럼 앞도 뒤도 없이 소리를 지르면 누구도 못 알아듣고요. 둘째, 제가 말씀드린 곳들은 싸구려 가게도 아니고 나름 오마카세가 가능한 곳으로 좀처럼 예약하기 힘든 곳이에요. 그나마 독일 형님께서 아시는 지인들이라 저희가 원하는 날짜에 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하셨던 곳이고요. 셋째, 호텔에서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아가씨가 원하는 수준의 호텔들은 6개월 이상은 기다려야 된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날짜에 할 수 있을진 미지수라는 거예요. 저의 구구절절한 대답에 시누이는 잠시 멈칫하더군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시누이에게 어련히 제가 알아서 잘 준비했을 텐데 왜 끼어들어서 소란이냐며 꾸짖으시더군요. 헛웃음이 났어요. 지금까지 못 본 척하면서 가만히 계시다가 상황이 제게 유리하게 흘러간다 싶으니까 나서서 시누이를 꾸짖는 것이 많이 보였거든요. 전 모르는 척 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하며 입을 다물었지만 진짜 이 사람들이랑 한 집에서 살아야 하는 건가 하는 불안감이 점점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일을 쪼르르 시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얘기를 하는 것도 너무 웃긴 것 같았죠. 결정적으로 크게 터진 건 함께 가구를 보러 가면서 생겼습니다. 저희 집은 3층짜리 단독 빌라였는데요. 2층과 3층은 각자 출입구가 있는 곳으로 1층에는 시아버지, 2층은 저희가 쓰고 있었어요. 3층은 아예 독립적인 주방까지 있는 곳이라서 세를 주고 있었고요. 시누이는 1층의 방을 쓰기로 했는데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시어머니께서는 3층을 시누이가 쓰도록 해주면 안 되냐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시아버지께서는 거절하셨죠. 그러자 시누이가 그럼 나가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며 자신이 독채를 쓰게 해달라고 시아버지를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께서는 단호하게 세를 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시아버지의 일을 도와주신 가족들이며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남편 역시 1층에 남는 방이 많은데 굳이 3층을 쓸 필요 있느냐고 거들었죠. 이미 여기서부터 빈정이 상한 신우는 가구점에 가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더라고요. 아가씨, 그 방에 이 정도 크기의 침대가 들어가면 다른 곳들 들어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내 방이 그렇게 작다는 말씀이세요? 왜요? 아니 무슨 창고도 아니고 그런 작은 방을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작은 방은 아니죠, 아가씨. 그게 왜 작은 방이에요? 혼자 쓰시는 방으로 충분하죠. 저희 층에도 그 위치의 방이 큰 방이라 부부 침실로 쓰고 있는데요. 언니한텐 그 방이 감지덕지한 수준의 방일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라고요. 하긴 언니는 감사하게 써야죠. 제 수준? 아가씨, 자꾸 선을 넘으시는데요. 말 가려서 하세요.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엄마한테 들었는데 애가 져서 결혼했다면서요. 친정도 없는 고아라던데? 고아 주제에 이런 집에서 며느리로 살게 됐으면 감지덕지 아니에요? 언니 주제에 이런 집 며느리가 가당키나 하겠냐고요. 정말이지 이성이 끊어지는 건 순식간이었어요. 전 함께 보고 있던 가구 카탈로그를 집어던지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보는 것이 느껴졌지만 전 언성을 높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시누이를 노려봤죠. 둘째야,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니? 내가 어른으로 보이지도 않니? 어디 어른 앞에서 물건을 던지고 너 그렇게 배웠어? 가르쳐줄 사람도 없었을 텐데 배우기는 어디서 배웠겠어요? 엄마가 그랬잖아, 구하라고. 어머님, 아가씨, 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아직 가족도 아닌데 적어도 선은 지켜주셔야죠. 제가 못 배웠다고요? 그래요, 저 배운 것이라곤 시집 와서 시부모님께서 가르쳐주신 것이 전부예요. 그렇게 제 태도를 욕하고 싶으시면 아버님께 가서 따지세요. 도대체 뭘 가르치셨냐고. 그리고 아가씨는 지금 무슨 로또 맞으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로또라도 되냐고요. 아가씨 빈손으로 오잖아요. 그냥 달랑 몸만 들어오면서 뭘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따지고 드세요? 전 참다 못해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퍼붓고 말았어요. 순식간이었죠. 내뱉고 나서도 아차 싶은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상대방이 막 나간다고 해서 저까지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말이죠. 두 사람은 잔뜩 굳은 얼굴로 절 노려봤습니다. 전 에라 모르겠다 싶은 마음으로 그냥 가구점을 박차고 나왔어요. 당연히 그날 저녁에 시아버지께서 절 부르시더군요. 그 자리엔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있었고요. 시아버지께서는 오늘 가구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제게 물어보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제가 했던 말을 구구절절 다 읊으면서 이렇게 사람을 무시해도 되느냐고 하셨어요.
심지어 이래선 같이 못 산다고 으름장까지 놓으시더라고요. 심지어 신우는 벌써부터 이렇게 눈치 주는데 어떻게 같이 살겠냐고 3층 세를 내보내고 자기가 들어가서 살게 해달라고까지 하더라고요. 무슨 모녀 사기단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랑 똑같이 되고 싶지 않아서 말을 아끼고 싶었지만 이쯤 되니 제가 그럴 필요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두 사람이 제게 해던 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고백했습니다. 저희 가정 환경을 가지고 비아냥거렸다는 대목에선 남편이 벌떡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지만 시아버지의 한마디에 바로 씩씩거리며 자리에 앉았죠. 제 얘기까지 다 듣고 난 시아버지께선 한참을 눈을 감고 앉아 계셨어요. 하지만 저나 남편은 알고 있었답니다. 시아버지께서 지금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말이죠. 시아버지의 침묵이 이어지자 못 견딘 신우가 시아버지를 애교스럽게 불렀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둘째야, 빈손으로 들어온다고 한 건 네 잘못이다. 그건 함께 살면서 따로 집을 얻을 것도 아니고 그냥 합가한다고 생각해서 내가 먼저 얘기한 부분이야. 물론 그걸 너한테 말을 했어야 하는데 이젠 내 잘못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말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이니 해서는 안 된다. 네,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사과드립니다. 그래, 우리 둘째가 시원시원하지. 그리고 명주, 너는 도대체 무엇부터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넌 사람에게 해도 되는 말과 해서는 안 되는 말을 구별도 못하는 게야. 어디서 둘째한테 그따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당신도 마찬가지야. 우리 둘째 친정이 없는 게 무슨 문제가 된다고 그걸 명주한테 얘기를 해. 아니, 저는 그저 명주가 실수할까봐 싶어서 미리. 실수? 그따위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말을 내뱉은 것 말고 더 큰 잘못이 어디 있다고. 명주, 너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런 말 둘째한테 했다간 지금처럼 넘어가는 일 없을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3층 세주는 문제는 더 이상 꺼내지 마로. 알겠어? 신우이와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께서 이렇게 화를 내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얼굴로 자기들끼리 눈빛을 교환하더군요. 특히 신우인 얼굴이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붉어진 건 물론 제게 사과하라는 시아버지의 말에 기분 상한 티를 숨기지 못했답니다. 마음 같아선 그게 사과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그저 조심하겠다는 말로 사건은 일단락됐죠. 이 일이 있고 나서 두 사람이 절 조심스럽게 대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에 대한 시아버지의 믿음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었죠. 그 뒤론 의외로 두 사람은 순순히 하자는 대로 하는 편이었어요.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맞추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행동했던 그 무례한 말투나 요구는 없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 함께 살기 시작했답니다. 사람이 늘었다고 집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키우던 강아지도 함께 들어오면서 3마리의 반려견이 집안 곳곳을 누비고 다녔고요. 남편은 어수선해진 집안 분위기가 좀처럼 적응되지 않는 눈치지만 전 사람이면 어떻게든 적응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웃어 보였죠. 그렇게 함께 살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까요? 시어머니께서 절 부르시더니 따로 얘기를 좀 하자고 하셨어요. 그이가 며느리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더니 정말이지 둘째 솜씨가 장난이 아닌 것 같네. 아버님이 예쁘게 봐주시는 거죠. 아직 서툰 것들이 많아요. 아니, 밖에 일하랴 살림하랴 얼마나 바빠. 가게도 잘 된다며. 소품샵 관리도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이 큰 집 살림에 가게까지. 지금까지 해오던 일인데 힘들긴요. 처음엔 방법도 요령도 몰라서 많이 헤맸는데 지금은 손에 익어서 힘든 일 있진 않아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칭찬을 하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어리둥절했죠. 무슨 소리를 하려고 이렇게 밑밥을 깔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께선 나름의 꿍꿍이가 있으시더라고요. 제 얼굴에 금치를 그렇게 하고는 진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꺼내셨습니다. 그동안은 안주인 자리가 공석이라 둘째가 다 했지만 이제는 내가 있지 않니? 혼자서 힘들어하지 말고 살림은 나한테 돌려주는 게 어때? 그럼 둘째는 육아랑 가게 일에만 집중할 수 있지 않니? 시어머니의 돌려준다라는 표현에 어이가 없긴 했지만 전 방긋 웃으며 시어머니에게 대답했어요. 다소 시어머니의 입장에선 충격적인 말이었지만 말이죠. 아, 어머님 모르고 계셨구나. 저
저희 돈 관리 전부 아버님이 하고 계세요. 저도 생활비 받아서 살림 살고 있고요. 매주 가계부 써서 아버님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모르셨어요? 생활비를 받아 쓴다니? 아이 그게 무슨 소리냐? 아이 살림을 그럼 둘째가 꾸리는 게 아니라고? 네, 저희도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 내고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아버님께서 주시는 돈으로 해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썼는지 아버님께 보여드리고 있고요. 제가 처음 시집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그렇게 해왔는데 아버님께서는 어머니께 말씀 안 하셨어요? 아가씨한테도요? 제가 놀라는 척을 하며 말씀드리자 시어머니께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셨어요. 전 아가씨도 직장인인데 생활비를 내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중얼거리기까지 했죠. 시어머니께서는 살림을 쥐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어림도 없죠. 전 그런 부분이라면 시아버지와 의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시어머니께서 저 대신 가계부를 써주신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고 하면서 급하게 자리를 벗어나셨답니다. 허둥거리며 가시는 뒷모습이 왜 이렇게 쌤통인지 10년 묵은 채증까지는 아니지만 한 3년 정도 된 채기는 가시는 기분이었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서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살림에 관해 그 뒤론 따로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가계부 쓰는 것에 대해 의논해 보셨냐고 물어볼까 싶긴 했지만 괜히 약 올리는 것 같아서 그만뒀어요. 그 와중에 제가 이상한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저희 집엔 안 쓰는 방이 하나 있는데요. 그곳엔 남편과 아주버님께서 받아온 각종 트로피들과 시아버지께서 수집한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그중엔 돌아가신 시어머니께서 남기신 물건들도 보관되어 있고요.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이 들어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보단 돈으로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이들 현장학습이 있다고 해서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려고 1층으로 내려오는데 그 방에서 신우이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말았어요. 후다닥 뛰어가는 뒷모습만 봤지만 전 신우라고 확신할 수 있었죠. 뭔가 이상한 기분에 저는 신우이가 나왔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고 둘러봤지만 달라진 건 없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아끼시는 그림도 그대로였고 문을 열어본 흔적조차 없었고요. 전 그냥 신우이가 잠이 안 와서 들어왔었나 보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괴상한 일은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있었고 그때마다 달라진 걸 찾을 수는 없었는데 전 그냥 이 방을 보는 것을 좋아하나 보다 정도로만 가볍게 생각했어요. 시아버지께서 재혼하신 지 3개월 정도 지났을까? 어느 정도 적응이 된 전 신우이의 개념 없는 말에도 더 이상 반응을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됐죠. 시어머니께서는 아닌 척하면서 어떻게든 저를 깎아내리려고 발버둥을 치셨지만 큰 소득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앞으로는 아침 준비를 자신이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남편 그리고 아이들은 토스트와 시리얼이면 충분했고 시아버지께서는 야채 주스와 누룽지를 아침으로 드셨거든요. 그래서 준비라고 할 것도 없는데 시어머니께서 앞으로 시아버지의 아침은 자신이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러운 통보라서 이상하다 생각이 들긴 했지만 제가 아침마다 바빠 보이는 게 미안했다며 1층 가족들 아침은 자신이 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니 못 이기는 척 넘겨드렸죠.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이죠. 재혼 6개월이 넘어가면서 시아버지의 모습이 평소와는 조금씩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워낙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 점점 기침하는 횟수도 많아지시고 금방 피곤해하셨어요. 병원에서 딱히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냥 컨디션이 문제인가 보다 넘어가게 됐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아버지의 안색은 점점 나빠지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급하게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다리가 부러진 것을 제외하곤 그래도 크게 다친 곳이 없다고 하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셨죠. 남편은 이왕 입원하신 거 제대로 정밀검사를 받아보자고 했지만 시어머니께서 말리시더라고요. 괜히 나중에 혼나지 말고 그이가 싫다고 하는데 끝까지 하려는 게 뭐야. 오늘 보니까 체중도 많이 줄었고 무엇보다 그 기침을 자꾸 하시는 걸 봐선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한데 자꾸 됐다고 하시니까요. 이번에 하려는 거죠. 아버지가 싫다고 하시잖아. 그런데 꼭 그렇게 고집을 부려야겠어? 시어머니께서는 나중에 시아버지께 얼마나 혼이 나려고 그러느냐며 남편을 막아 세웠습니다.
남편 역시 그런 시어머니께 상관없다고 말하며 정밀검사를 의뢰하려고 했죠. 두 사람의 다투는 소리에 일어나신 시아버지께선 무슨 별것도 아닌데 소란이냐고 딱 잘라서 빨리 퇴원부터 하자고 하셨답니다. 시어머니께선 그것 보라고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고개를 들곤 저희를 바라보셨죠.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한밤중에 큰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께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주무시다 말고 일어나 미친 듯이 기침을 하시더니 기절을 하셨다며 구급차를 부르라고 하셨어요. 저와 남편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서둘러 시아버지께 다가갔지만 온 몸을 늘어뜨린 모습에 심장이 벌렁거렸죠. 남편은 시아버지를 큰 소리로 부르며 호흡은 하고 계신지 확인을 했어요. 몇 번 몸을 흔들자 희미한 소리를 내며 시아버지께서 정신을 차리셨죠. 남편은 바로 시아버지를 부축해 업고는 달려나갔고 저 역시 남편을 따라 내달리며 급하게 차문을 열었습니다. 혼이 나간 저희 부부는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따라오는지 확인도 하지 못하고 그 길로 병원을 향해 운전을 했어요. 응급실에 도착한 저희 부부는 혼이 나간 상태로 대기실에서 기다리며 시아버지께 큰 문제가 생기지 않길 기도했어요. 1시간 정도 흘렀나 시누이와 시어머니도 병원으로 오더군요. 저는 왜 이 시간이 돼서야 나타났는지 의문투성이었지만 우선은 입을 꾹 다물고 얌전히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곧 의사 선생님께서 시아버지께서 VIP 병동으로 옮겼다는 얘기를 들었죠. 급하게 올라가 보니 병원 원장님께서 오셨더라고요. 시아버지와 초중고 동창이신 원장님께서는 우선 경과를 봐야 하지만 시아버지께서 많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셨어요. 원장님께선 대성통곡을 하는 남편을 달래며 데리고 나가셨고 전 벌벌 떨면서 시아버지의 손을 잡곤 이 모든 일이 거짓말이라고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였죠. 중문 너머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대화가 희미하게 들리더라고요. 전 무슨 꿍꿍이인가 싶어 문으로 가까이 다가가 살짝 열었습니다. 소파에 앉은 모녀가 아주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무슨 뒤처리하는 게 이렇게 힘든지 조금 더 늦었으면 눈치챘을 거야. 저 둘째 요주의 인물이잖니? 그러니까 엄마 확실하게 한 거 맞지? 저 영감탱이 엄청 알부자라고 해서 엄마 결혼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헛방이면 공들인 시간이 아깝잖아. 당연하지. 현금을 못 돌린 게 아쉽긴 하지만 뭐 그래도 저 영감 재산이 엄청나더라. 그 골방에 보석 못 봤어? 그거 알도 큼직하게 해선 돈이 되겠던데. 그나저나 엄마 아빠 이대로 죽으면 강남 빌딩은 확실히 내 이름으로 돌려지는 거 맞지? 다른 건 몰라도 그 강남 빌딩은 무조건 내 거야. 당연하지. 그것 때문에 늦게 왔잖아. 서류 완벽하게 준비해서 넣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두 사람의 대화에 다리가 후들거리고 손이 벌벌 떨렸어요.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나가 개소리를 짓거리는 모녀의 머리채를 단번에 다 잡아뜯고 싶었죠. 왜 저 인간들 대화를 녹음할 생각을 못했을까? 전 폰을 밖에 두고 온 것이 너무나도 후회가 됐습니다. 비틀거리며 시아버지께 다가간 전 야윈 시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왜 저런 인간들에게 속으셨냐고, 저런 짐승인 줄도 모르고 그동안 어머님 아가씨 부른 제 입을 비틀고 싶다고 말했어요. 정말이지 속에서 천불이 터질 것만 같았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분명히 의식을 잃었다고 생각한 시아버지께서 제 손을 억센 힘으로 쥐시더라고요. 전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급하게 제 입을 막는 시아버지 때문에 숨을 들이마시며 소리를 안으로 넘겼어요. 전 떨리는 목소리로 시아버지를 불렀지만 시아버지께선 손가락 하나를 들어 조용히 하란 제스처를 취하시고는 길게 한숨을 내쉬셨죠. 밖에선 여전히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고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무엇을 할 것인지 자기들끼리 계획을 세우면서 난리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선 제 손이 아플 정도로 세게 쥐시고는 눈을 감고 계셨어요. 파르르 떨리는 눈가를 보며 저 역시 이를 악물었죠. 그렇게 소란이던 두 사람의 목소리가 갑자기 끊기더니 조용해졌습니다. 나 아프다고 하는 것들 다 쇼였다. 친구랑 짜고 벌린 일이지. 아마 지금 네 남편이랑 얘기하고 있을 게다. 좀 허접하지 않을까 했는데 잘 속아 넘어가는구나. 하긴 지들이 한 짓이 있는데.
시아버지께선 자꾸만 무기력해지는 게 이상해서 따로 정밀 검사를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너무 미세한 약이라 목숨에 위협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대로 중독 증상이 이어지다 보면 갑자기 사지에 마비가 올 수도 있다는 놀라운 얘기를 들었다고 하셨어요. 시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시어머니를 의심하셨고 실제로 자신이 마실 야채 주스에 한두 방울을 떨어뜨리는 걸 확인하셨다고 했어요. 전 그걸 확인하셨으면서 어떻게 신고를 하지 않으실 수 있느냐고 외쳤죠. 그런 저를 달래시며 시아버지께서는 놀라운 얘기를 하셨습니다. 야채 주스에 약물을 넣는 것을 시아버지께 들켰을 때 시어머니께서 올리브유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야채 주스에도 넣어서는 시아버지와 함께 마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도대체 얼마나 돈에 환장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싶었습니다. 얼마 뒤 남편에게서 집이라는 연락이 왔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집에 가서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처리했다는 서류들을 찾고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전 순간 방금 들었던 대화와 그동안 제가 수상하게 생각했던 움직임이 떠오르면서 급하게 시아버지께 수집방에 있던 폐물들의 진위 여부도 가려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전 지금까지 제가 본 것들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달라진 것이 없어서 몰랐는데 어쩌면 모조품으로 바꿔치게 했을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거기까지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자신이 사람을 잘못 봤다며 또 한숨을 내쉬셨죠. 전 가지고 들어온 폰으로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남겨주신 그 보석들, 그것들이 다 모조품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뻔질나게 그 방을 드나들 이유가 뭐가 있겠어. 당장 가서 확인부터 해봐. 가죽을 벗겨도 시원찮을 것들. 우리를 속이고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어? 안 그래도 방금 서류 찾았어. 아버지 금고에 들어있더라. 유언장이랑 서류들이 있는데 아주 내용이 가관이야. 폐물들 확인하고 바로 병원으로 갈 테니까 그것들 오면 잘 붙들어 놔. 남편은 유언장의 일부라고 하면서 내용을 불러주는데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전 어이가 없기도 했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저지를 수 있나 싶었죠. 전화를 끊고 얼마 안 있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두 사람 어디 다녀오느냐고 물었더니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서 커피를 한 잔 했다고 하더군요. 전 시아버지께서 이렇게 쓰러져 계시는데 어떻게 자리를 비우실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직 의식이 돌아오기 전이라면서요. 그럼 돌아오실 때까지 물도 마시면 안 되고 화장실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의식이 돌아오실 줄 알고 미련하게 그리고 의식을 찾을지 아니면 이대로 가실지 모른다면서요? 아가씨, 말 가려하세요. 지금 아버님 돌아가시라고 제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둘째야, 너야말로 입 조심해. 누구한테 자꾸 소리를 높여? 내가 정말 참아주려고 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시댁 식구인데 넌 어떻게 툭하면 명주한테 소리를 높이니? 시누이라는 자각은 있어? 어디서 시댁 어려운 줄 모르고. 어머님, 지금 절 꾸짖으실 상황은 아니잖아요. 입이면 아무 말이나 다 해도 되는 줄 아세요? 아가씨가 왜 생각 없이 말을 하는지 알겠네요. 제 말에 화가 난 시어머니는 성큼성큼 다가오셔선 제 뺨을 세게 내리치셨어요. 전 설마 때리기는 하겠나 싶었는데 번쩍 눈앞에 별이 보이더군요. 이대로 맞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던 전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것과 똑같이 시어머니의 뺨을 때렸습니다. 철썩하는 찰진 소리가 병실에 울리고 제가 반격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시어머니께서는 소리를 지르며 누가 몸에 손을 대느냐고 했죠.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있던 시누이가 괴성을 지르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2대1의 몸싸움이 시작됐죠. 두 사람이 막무가내로 휘두르는 주먹에 맞으면서도 저는 손을 뻗어 머리채를 있는 힘껏 잡아당겼어요. 너무 아팠지만 그럴수록 머리채를 잡은 손에 더 힘을 주었답니다. 그때였어요. 당장 내 며느리한테서 손 떼지 못해. 언제 일어나셨는지 시아버지께서 벌떡 일어나셔선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마치 영상의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두 사람의 행동은 그 자리에서 멈췄고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어색한 움직임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고개를 돌려 시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리곤 튀어나올 정도로 눈을 크게 뜨고는 더듬거리며 입만 벌리고 있었죠. 시아버지께선 천천히 몸을 일으키시곤 당장 그 손을 치우라고 연거푸 호통을 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선 입을 뻐끔거리시다가 겨우 소리를 내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고 하셨죠. 시누인 반대로 입을 꾹 다물곤 눈을 굴리며 도망을 가려고 했고요. 전 급하게 문을 막아서면서 두 사람을 노려봤습니다. 당신 의식이 없다고 분명히. 왜 의식이 없어야 하는 사람이 멀쩡하게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 불만인가? 왜 그렇게 귀신 본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 아니 그게 아니라 위험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고비를 넘겨서 너무 좋다 뭐 이런 말이죠. 의사 선생님 모셔올게요. 시어머니와 시누인 문을 막아서는 저를 밀쳐내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어림도 없었죠. 제가 끝까지 버티고 있었거든요. 시누인 제게 당장 의사를 불러와야 하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입을 꾹 다물고 그런 시누이를 노려보며 저를 떼어내려는 힘에 버티고 있었죠. 곧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남편이 건장한 남자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에 안도감이 들면서 팔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남편은 두 사람을 보자마자 으르렁거리듯이 어딜 도망칠 생각이냐고 꿈도 꾸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가지고 오라고 한 것들 다 챙겨왔어? 감정은? 차 변호사님께서 처리해서 오신다고 합니다. 여기 박 변호사님하고는 유언장 가져왔고요. 두 사람의 대화에 무언가 눈치를 챈 시어머니께선 어떻게든 도망치려 하셨지만 이미 입구는 건장한 남자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했죠. 시어머니께선 남편에게 이렇게 자신을 막대해도 되는 것이냐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시누인 돈이 많으면 마음대로 사람을 가둬도 되는 것이냐고 외치더라고요. 그 소리에 남편은 지금 당장 때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기라며 맞받아치더군요. 두 사람은 입술을 깨물며 저와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시아버지께선 아직은 불편하신 몸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셨고요. 소파에 앉으신 시아버지께선 억지로 화를 눌러 참는 목소리로 두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아지 운동장에서부터였나? 어떻게 알고 나한테 접근을 했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접근이라니요, 여보. 하긴 의도가 있든 없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겠어. 내 재산에 눈이 돌아가서 그런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는데 말이야. 뭐가 그렇게 급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겠구만. 금고 속에 있던 유언장은 가짜인데 말이야. 그걸 바꿔치기 한다고 고생했겠어. 시아버지의 말씀에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셨어요. 원래부터 가짜가 들어있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고요. 다 들통났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더 이상 숨길 의지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선 증거를 잡기 위해서 가짜 유언장부터 만들어서 준비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가족들 중 그 누구도 그런 계획을 모르고 혼자서만 준비를 하셨던 것이죠. 나한테 들키고 수습하려고 자기가 마시는 야채 주스에까지 약을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고 내가 오해하는 건 아닌가 착각할 뻔했지 뭐야. 참 독한 여자군. 당신이란 여자.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께 악담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그렇게 모았으면서도 조금 떼어주면 어때서 그렇게 악착같이 손에 쥐고 있느냐는 말 같지 않은 논리를 펴가며 이 모든 일은 시아버지 때문이라고 말했죠. 정신이 나간 것이 확실하구나 싶더라고요. 곧 차 변호사님이 도착하시더니 역시나 예상했던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께서 남겨주신 폐물들의 60%가 모조품으로 바뀌어져 있다고 말이죠. 보석까지 덜미가 잡힐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지 시누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밝혀졌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악다구니를 쓰던 시어머니께서 이혼해줄 테니 깔끔하게 갈라서자고 하셨어요. 그리곤 위자료도 필요 없으니 이대로 모르는 사람처럼 살자고 말이죠. 막말로 죽은 것도 아니잖아. 멀쩡하게 살아있고 지금 상황 돌아가는 꼴을 보니 목숨에는 전혀 이상이 없을 것 같고 결국엔 우리가 건진 것이라곤 보석이 전부인데 그것도 돌려줄 테니 깔끔하게 갈라서요. 그럼 될 거 아니야. 피해받은 것도 없으니까 이대로 끝내자고.
어차피 당신들 손해본 것 아무것도 없잖아? 치료비? 당신들 돈 많잖아. 병원에서 치료받아. 보석도 돌려준다니까. 그럼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그만하자고. 신우이와 시어머니는 결과론적으로는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며 지금 이렇게 자신들을 핍박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범죄가 아니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짜 평범한 사고방식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고 있었죠. 시아버지께선 기가 찬다는 얼굴을 하시곤 남편에게 마무리하라고 하시고는 다시 병실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곧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발버둥 치는 두 사람을 데리고 가버렸죠. 남편은 변호사님을 대동하고 나가서 정리하겠다고 했고요. 다시 조용해진 병실에 원장님께서 언짢은 얼굴을 하고 오셔선 일이 마무리돼서 다행이긴 하지만 앞으로 치료에만 전념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동안은 병원에서 조용히 지내야 한다고 하시며 제게 몇 가지 주의사항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끝나고 시아버지께서는 혼자 있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전 조용히 병실 문을 닫았지만 그 틈새로 숨을 참으며 우시는 시아버지의 소리를 고스란히 들을 수 있었어요. 저희 집안의 사건은 이것으로 마무리됐어요. 참 어이없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은 얘기였죠. 이혼 절차야 당연히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도 두 사람은 결과론적으로 손해를 끼친 것이 없다며 모든 것을 돌려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하게 나온다며 맞고소를 하겠다고 한다고 하네요. 정말 아무리 생각을 하고 생각해도 이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제 얘기 들으신 여러분들 생각엔 정말 아무도 손해본 것이 없다고 보이시나요?